마지막이 되니까 떨리네요. 그 작은 브랜드를 위한 책, 이 책 읽으면서 결국 마케팅은 인문학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게 되었어요. 여기서도 아이리버 사례가 나오는데, 아이리버에서 자신의 핵심 DNA가 무엇인지 돌아봤다. 그들은 그것을 음진이라고 판단했다. 자신의 정체성을 MP3 브랜드에서 고음질 브랜드로 새롭게 정의를 하였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생각을 했던 게 대표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한 것에 집중한 게 이 아이리버의 성공 사례 그리고 포지셔닝을 다시 할 수 있었던 이유이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은 그 아이팟이나 아이폰 이런 걸로 따라가기 위해서 아이리버가 다른 기술을 뭐 더 추가하기 위해서 했으면은 그 기술을 발생하는 시간이랑 돈에서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하였고, 손실이 그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손실이 생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잘한 거에 그 집중을 했다 보니까 그들은 그냥 매니아 시장을 다시 리타게팅 해가지고 리치마켓을 공략하다 보니까 그 바탕에서 새로운 마켓이 열리고 새로운 아이템으로 이렇게 재포지셔닝을 됐다는 거를 보면서,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도 적용을 시킬 때 내가 뭔가를 뭐 더 개발하면은 좋겠지만 그게 뭐 개발하는데 시간이나 이런 게 더 들 것 같으면은 일단은 내가 잘한 것부터 찾아가지고 그거부터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시간을 더 단축시키는 방법이겠구나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결국 아이리버가 근데 이렇게 됐었던 이유가 기술력이 바탕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 원고가 바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척을 하는 가짜들은 이런 성과들이 나오지가 않았을 거예요. 결국에 마케팅은 포장을 해줄 수는 있지만 위장은 해줄 수는 없다. 여기까지 이어지면서 나를 어떻게 포장시키는가가 마케팅이지, 나를 어떻게 위장시키는가, 고객을 어떻게 속이는가가 마케팅이 아니고, 절대 기준치까지는 어떻게든 배워가지고 내가 거기까지는 올라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거는 배움이고, 그러면 더 배울 수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내가 지금 내가 잘하는 것 중에 어떤 걸 더 개발시킬 수 있을지, 이거에 한번 집중을 해보자라고 이어졌고요. 결국 브랜드는 새롭게 정의하기 위해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요즘 이런 거 보면서 가장 좀 많이 비유를 하는 게 연필이거든요. 연필에서 아이브로우 펜슬이 결국에 연필이랑 저는 똑같다고 봐요. 이거에 대해서 성분만 바꿔가지고, 그리고 도화지에서 그냥 얼굴로만 바뀌었던 건데, 색조 화장품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예요. 연필깎이 이것도 뭐 펜슬깎이 해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해가지고 똑같은 제품인데 더 비싸게 주고 팔고 막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연필이라는 시장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어가지고 이걸 다른 시선으로 봤을 때 그런 색조 화장품 시장으로 갔던 기업들이 성공을 해가지고 색조 화장품 시장을 좀 발전을 시켰다. 이게 그 작은 브랜드의 시작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마케팅은 아까 인문학이라고 말했는데 결국에는 마케팅은 또 소통인 것 같아요. 변화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소비자랑 같이 만들어가는 게, 기업이 같이 만들어가는 게 마케팅이고, 그게 브랜드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그러다 보면은 여기서도 이제 상대방의 관점에 따라 나를 바꿔가는 것이 사랑의 정석이다라고 나왔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니치나 이런 거 있을지 몰라도 가끔은 고객을 위해서 어느 정도 맞춰가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근데 거기서 흔들리면 안 되는 원칙 같은 건 있겠죠. 하지만 굳이 그 사람이 내 생각에 관여를 이렇게 하지 못하겠다 싶으면은 어느 정도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그리고 맞춰가는 것도 하나의 소통 기술이고, 영업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거를 좀 다시 깨닫게 됐고, 너무 고집만 부리진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떨 때는 고집을 부려야 되는데 그 상황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확실한 코어가 있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깨닫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창업자나 최고 의사결정자의 올바른 철학과 의지가 다른 요소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브랜드에 투영되기 위해서는 브랜드 정책이나 전략에 관련된 의사결정 경로가 짧아야 하고,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강력한 통제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여기서 나오는데, 이게 안 되었을 때 나오는 게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안 좋은 상상력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의사결정 회로가 너무 많아졌을 때 일어나지 않을까 좀 싶다고 생각이 듣고, 우리가 뭔가를 생각할 때도 내가 생각이 계속 길어지면은 누군가 계속 저한테 조언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전에 같이 이렇게 지냈던 사람들을 보면은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바뀌지 않고 이렇게 왔었던 건데, 의사결정 구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런 사람들로부터의 이제 조언들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했겠죠. 내가 책에서 읽었던 좋은 그런 조언들이 아니라 그냥 잡음들이 들어오면서 확신이 있다면 바로 시행착오를 겪어보면서 이렇게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조언들이 들어오다 보면은 괜히 또 위축되게 되고 동화뱀뇌가 또 발동을 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은 의사결정 구조는 진짜 짧게 해가지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보면서 거기서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되고, 내 최소한의 해서 지금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해가지고 가는 게 진짜 마케팅이고 진짜 나를 개발하는 일이라고 봤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대기업의 보고 체계가 조금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전화를 해가지고 서비스 센터에서부터 뭐 콜드콜로 해가지고 뚫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아래에 있는 직원들은 그게 진짜 필요한 건지 몰라요. 근데 위에서 그런 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지레 짐작 판단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잘라버려요. 근데 진짜 기업이 이게 정말 필요한 것들인데 이런 새로운 정보들을 계속 접하지 못하다 보니까 기업은 뒤처질 수밖에 없게 되고, 이러면은 결정권자랑 소통이 됐으면 기업은 아마 결정을 했을 건데, 안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정보를 조금이라도 알아갈 수 있었을 텐데, 이게 결국에는 기업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지레 짐작해서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게 상상력을 없애버리는 이유라고 생각이 됐고, 기업이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 흐름을 받지 못하는 이유이지 않을까 싶었고, 결정권자가 있으면은 그럼 내가 어떻게 나중에 만약에 운영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결정권자한테 전적인 책임을 다 주고 그 결정권자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대신 놔야겠죠. 놓고 나서 그 결정권자한테 모든 책임을 위임시킨 다음에 아래에 있는 직원들 얘기하지 말고 모든 이런 오퍼 들어오면 네가 봐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지 정보의 흐름도 계속 받을 수 있고 이게 작은 브랜드가 살아남는 길이라고 봤고요. 결국엔 소통이고 결국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사랑이랑 비유를 했는데 어느 정도 연애랑도 마찬가지. 저는 항상 마케팅이 거의 연애랑 인간관계랑 똑같다고 보는데, 핵심을 품게 되는 순간, 들통이 나는 순간 상대는 떠나게 되고, 결국에 나눔과 배려에서 시작이 된 게 이 마케팅이고 인간관계고, 그리고 인문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전부 다 이어진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리고 크기의 경쟁은 성장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시도하도록 밀어붙인다. 경쟁자를 밀어내기 위해 터무니없이 가격을 내리거나 경쟁 브랜드의 유통을 방해하기도 한다. 이거를 딱 읽으면서 왜 브랜드들이 시장의 파이를 키울 생각은 안 하고 작은 파이를 나눠 먹을 생각밖에 안 하는 건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결국 이게 만들어졌던 그 시대적인 배경을 좀 해킹을 해보면은 인생을 계속 상대평가로 대한민국은 살아왔기 때문에 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신사임당도 계속 말하는 게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생을 상대평가로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남을 깎아내려가지고 내가 높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내가 높은 점수를 받는 방법이 되는 건데, 거기서 이제 개발이 안 들어가고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오면 그냥 계속 남을 깎아내리고 문제를 계속 남한테서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절대평가로 보는 사람들은 기준점을 높게 잡고 어떻게 하면 거기를 함께 도달할 수 있을까, 그거를 계속 고민하면서 같이 협력을 하면서 이 시장의 파이를 키우고 어떻게 하면 여기에 도달할지 같이 개발해 가면서 같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상승곡선을 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경쟁만 이렇게 상대평가로 봐가지고 경쟁만 하는 사람은 앞만 보고 달려갔기 때문에 결국에 끝에는 주위에 남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나한테 좋은 정보를 줬던 사람도 없고 내가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누군가 날 보듬어줄 사람도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인생을 좀 절대평가로 봐야겠다고 요즘도 생각을 많이 하고, 그 대신 어느 정도 기준치까지 올라왔으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상대평가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탑 티어에 있는 기업들이나 그런 것도 그렇고 탑 티어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결국에 경쟁이란 건 없으면 시장에서 제품은 계속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 절대 기준치까지는 절대평가로 가야 되지 상대평가로 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이어지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결국에는 다시 인문학으로 이어져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오케이, 아주 좋아요. 자, 여러분.